네, 안녕하세요. 쌍둥이 파파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놀이치료 소개 및 역사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에 강의를 올리는 이유는 이 현장에서 놀이치료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항상 저는 제 개인적 갈등을 접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론적인 것에 치중을 하다 보면 실습할 수 있는 시간에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또 실습을 하다 보면 이론적인 것을 많이 못 다루는 그런 어떤 이제 갈등들을 제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놀이치료라는 것이 항상 경험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이론만 들었다고 해서 놀이치료를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실습이 항상 들어가야 됨에도 또 이론적으로 또 안 다루면 또 실습의 또 한계를 또 경험하게 돼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이렇게 어, 인터넷으로 미리 강의를 올려드리고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해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강의를 할 때 복습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또 실습을 제가 좀 실습에 대한 치중을 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뭐 놀이치료 역사 뭐 왜 필요하냐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역사를 되게 싫어했거든요. 왜냐면 역사는 암기 과목이지 않습니까? 제가 암기를 되게 못합니다. 또 싫어합니다. 하지만 한 5년 정도 놀이치료에 대해서만 계속 고민하고 탐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역사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어떻게 놀이치료가 발달해 왔나라를 제가 또 찾아보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떤 거냐라는 생각을 하다가 좀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좀 사진을 갖고 와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 불을 켜는 법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불을 켜기 위해 구성된 회로까지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복잡한 회로는 이 불을 다시는 분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냥 여러분은 스위치를 켰다 껐다만 하실 줄 알면 돼요. 그런데 이제 놀이치료라는 것은 어떤 일상생활에서 내가 불이 필요해서 껐다 켰다 뿐만 아니라 그 내면적인 부분도 다루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리학적 이론들을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놀이치료를 할 때 심리학적 이론이 꼭 필요하다라고 되는 순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놀이치료를 실시를 하고 나서 그 놀이치료한 사례에 대해서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분석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심리학적 이론들이 필요하게 되고 이 등을 켜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실제 불을 켤 때는 스위치만 그냥 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불의 구조라든가 어떤 것들을 검토해야 될 때 이 회로들을 볼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검토 단계를 통해서 이 치료가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 검토하는 단계를 혼자 하지는 않습니다. 슈퍼바이저와 함께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이 회로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야 있어야지 이 검토할 때 이제 좀 빠르게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놀이치료라는 기법의 이론들과 그 놀이치료라는 흐름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역사, 심리학 역사 이어서 놀이치료 역사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니캇을 되게 좋아합니다. 위니캇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심리치료는 두 영역이 중첩될 때, 즉 내담자의 놀이 영역과 치료자의 놀이 영역이 중첩될 때 발생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라는 것을 좀 이해하기 쉬운 것은 이 만화 터닝맥 카드를 보시면, 혹은 만화를 보시면은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터닝맥 카드에서 이 자동차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동차 같나요? 나오는데 이 자동차가 현실 세계에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 있다가 어떤 이제 배틀을 해야 되는 단계가 있거든요. 둘이 이제 싸워야 되는, 그럼 이제 카드를 이렇게 두고, 세 개가 이렇게 두고, 자동차 이렇게 슉 밀어요. 그럼 여기 쭉 차가다가 이 카드를 닫는 순간 자동차가 이렇게 로봇으로 변신을 합니다. 이렇게 로봇으로 변신하고, 이쪽 차도 이게 로봇으로 변신하는 순간 뽕 하면서 어떤 가상의 이 배틀장 세계로 들어와요. 근데 이 가상의 배틀장 세계는 이 터닝메카들이 살고 있는 어떤 외부 세계가 있습니다. 이 외부 세계와 현실 세계가 둘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는 조그만 자동차지만 요 가상의 세계에서는 큰 로봇으로 변신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놀이 치료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조금 되게 이론적인 부분, 되게 추상적인 개념들을 막 설명하는 거 같아서 되게 뭔 얘기를 하나라고 좀 의문이 들게 되는데, 그것을 잘 표현한 어떤 애니메이션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현실 세계는 이제 치료자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일반적인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 세계이죠. 근데 아이들은 환상 세계, 판타지 속에서 살고 있죠. 어린 아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 판타지 세계가 점점 성장하면서 현실 세계로 많이 침범이 되면서 이제 현실화되는 모습들. 그래서 이제 아동다운 모습들이 없어지고 철들은 모습들이 발생하는 것이 보여지는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중간 영역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고, 치료 장면에서는 이것이 두 영역이 만날 때, 그러니까 치료자 입장에서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상상세계를 이해해야지 이쪽 중간 영역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죠. 아동도 현실에 있기 때문에 치료자의 안내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의 상상세계에서 현실을 만날 수 있는 세계로, 중간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치료이다 라고 위니캇은 이야기를 하죠. 이 많은 학자들이 자신의 이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정립해 있던 이론들 막 비판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담이나 심리학에서도 많이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 놀이치료에서 그 시점, 처음 태동을 어떻게 시작된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프로이드의 꼬마스 사례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실질적으로 꼬마스 사례는 놀이치료의 태동이라고 보기엔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정신분석에 창시했던 프로이드의 이론을 존중하는 모습에서 이 꼬마 한스 사례를 두고 있는 거에서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꼬마 한스 같은 경우는 이제 광장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었고요. 이제 프로이드가 직접 정신분석을 한 건 아니고 그의 아버지, 꼬마 한스의 아빠를 통해서 아빠가 아이의 상태를 프로이트한테 보고하면 프로이트가 이렇게 해석하세요 라고 해서 치료했던 사례입니다. 이제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오디푸스 컴플렉스라는 이론을 확신을 얻게 하는 사례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
정신분석이라는 분석적 툴을 가지고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접근했던 분이 헬무트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문헌사항 기록만 남아있고 어떻게 했는지 자세한 사항들은 아직 전달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정신분석이라는 것은 전이과정이라는 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아동들에게는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분석의 대상은 아동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꼬마스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아빠를 이제 알려줘서 정신분석적 방법을 알려줘서 이제 꼬마스의 아빠가 이제 치료를 하게끔 했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제 놀이치료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제 멜라니 클라인이 처음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또 놀이라는 방식을 가지고 치료를 했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클라인 같은 경우는 정신분석적 놀이기법 또는 놀이분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제 아동들의 놀이에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자유현상 기법을 프로이드가 했는데 아동들은 이 자유현상 기법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유현상이라는 건 가만히 반 누워있는 자세에서 생각나는 걸 그냥 막 얘기하고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떠오르는 대로 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일단 아동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봤는데, 클라인은 놀이가 아동들의 자유현상과 같은 형태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들은 이제 수용할 수 없는 소망이나 감정들을 놀이를 통해서 표현하고 발산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나 프로이트가 이 클라인의 말한 것에 이제 반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나 프로이트는 프로이트의 딸로서 프로이트의 이론을 그대로 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아동을 대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기법들을 연구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육적 관점에서의 접근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놀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놀이를 통해서 어떤 언어화나 명료화, 제한이라든가 안섬시키기 등을 사용하게 되고, 그 치료자의 관계 형성하는 것에 되게 많은 중점을 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칼 로저스 이론을 바탕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를 통해서 어떤 접근 방식을 했던 분이 엑슬린이라는 분입니다. 그에 저서 딥스라는 책을 통해서 그 사례가 소개가 됐고요. 이제 칼 로저스의 무조건적인 존중, 공감적 이해, 일치성을 이제 보여주는 기법입니다. 그것이 이제 랜드레스가 비지시적 접근법이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이제 랜드레스가 이제 그 놀이치료사를 많이 교육시키면서 많이 아동 중심 놀이치료다라는 것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기법도 이제 아동 중심 놀이치료 기법을 바탕으로 또 그 현장에 맞게, 그 다음에 아동들에 맞게 계속 이론을 발전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APT 정의인데요. 미국 놀이치료협회 정의에 따르면 놀이치료는 내담자가 최적의 성장과 발달을 달성하도록 심리 사회적 어려움을 예방,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 훈련된 놀이치료사가, 훈련된 놀이치료사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격증 과정과 인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놀이의 치료적 힘을 사용하면서 대인관계 과정을 확립하는 이론적 모델을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놀이치료에도 여러가지 이론들이 있는데요. 그 이론에 입각해서 개입하는 방식이 놀이치료입니다. 놀이의 치료적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놀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20가지로 정리가 됐는데요. 큰 분류로 나누면 4가지 분류가 됩니다. 일단 의사소통 촉진, 정서적 건강 증진, 사회적 기술 강화, 개인의 능력 향상입니다. 의사소통 촉진을 보면 자기 표현의 증가라든가 어떤 무의식적 접근의 용이성들, 그 다음 직접교수법과 간접교수법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서적 건강 증진을 보면 카타르시스와 정화, 이걸 뭐 2개로 같은 걸로 보는 경우도 있고 이걸 또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긍정 정서한테 많이 도움이 되고요. 두려움의 역조건화, 이제 아동들이 놀이를 통해서 자신이 무서워하는 걸 또 놀이에서 표현되거든요. 특히 이제 귀신놀이 같은 경우도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오는 놀이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스트레스 면역을 강화시키는 역할도 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도 합니다. 놀이가 가지고 있는 치료적 힘입니다. 사회적 기술 강화합니다.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가장 강력한 도구이고요. 애착을 형성하고 사회적 능력이라든가 공감을 형성하는 데 그 놀이의 가치가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 향상 부분을 보면 창의적 문제 해결이라든가 회복 탄력성, 도덕성 발달, 가속화된 심리적 발달, 자기 존중, 자아 존중감 등을 형성하는데 놀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일단 도덕성 이 부분을 좀 보면 이제 도덕이라는 게 관습, 매너, 집단 기준에 부합하는 어떤 행동들 그런 것들이 이제 도덕성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어떤 것이 도덕성이냐라는 것을 정의하는 데는 좀 딱 부러지게 정의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어떤 규칙을 지킨다던가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부분들에서 도덕 발달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할 때 자신의 신념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그 방식은 놀이하는 과정 중에서 그 아동들의 도덕성 사회에 집중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놀이를 통해서 마치 자신의 엄마나 아빠를 따라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소꿉 놀이를 하면서 이제 그 잘못된 행동을 하게끔 놀이에서 표현하라고 합니다. 아동이. 그리고서 막 혼을 내죠.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지. 내가 몇 번을 말해야 돼. 몇 번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놀이를 통해서 자신의 도덕적인 관점을 표현하고 발전하고 수용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놀이치료가 미래다. 놀이는 우리의 삶의 도전에 대해 연습하고 그리고 도전을 한 후에 다시 상쾌해지는 방법. 휴식. 놀이의 치료적 힘은 삶과 회복에 대한 치료적 힘이다. 놀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우리의 세계, 우리의 자신과 연결되는 방식의 통합된 부분이다. 우리 삶과 연결되어 있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놀이는 아동만 하는 거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놀이의 형태도 변화하게 됩니다.
제가 아시는 선배분은 이 싱크대 공장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항상 이게 되게 시간에 많이 촉박해 하면서 일을 하세요. 특히 방학 시즌에는 이사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이사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 인테리어 하는 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싱크대 제작해야 되는 물량들이 막 폭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제작을 해야 되는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이 가구 제작하는 것이 되게 이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집중을 요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커팅을 할 때 어느 한순간 까딱하면 이제 손이 잘라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여서 이제 고도의 집중력을 계속 요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되게 많이 쌓이는 직업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선배는 꼭 주말에는 낚시를 가요. 만사자치 껴놓고 토요일 저녁에 출발해서 일요일에서 일요일 저녁까지 그렇게 하루 낚시를 하고 와서 또 나머지 6일을 또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낚시는 뭐냐? 저 같은 경우 낚시 되게 재미없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어떤 균형을 잡는 휴식처가 되는 것이 하나의 놀이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분은 그 선배님 같은 경우는 이제 낚시가 놀이이신 거죠. 우리 이제 주부님들, 여성 어머님들, 엄마들 주로 이제 지금 이 시간대는 한 점심 먹고 1시, 2시경에 카페에 많이 가시더라고요. 카페에 가서 무엇을 하시냐? 주변 어머님들과 수다를 막 떠십니다.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일종의 저는 놀이라고 보고 있어요. 뭐냐? 우리 자신과 연결되는 방식에 여기서는 이제 나와 세상과 연결되는 통합을 얘기하지만 타인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또 연결되는 방식으로 커피숍에 수다 떠는 모습들도 하나의 놀이의 형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놀이가 뭐가 있을까? 성인들한테는 저는 요즘 이제 동영상 찍는 것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지금 이것도 강의도 이제 찍고 있잖아요. 이거는 컴퓨터의 캡처 기능을 이용해서 찍고 있는데 아직 비싼 장비를 구입해서 카메라를 구입하진 않지만 이제 영상 찍는 거에 요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의 놀이하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좀 CF를 패러디 한다던가 그 다음에 뭐 저희 기관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는다던가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활동도 저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놀이인 겁니다. 물론 이제 순수한 놀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하나의 놀이의 형태인 거예요. 단순하게 그것을 업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 일을 해서 제가 수입이 발생되는 부분은 전혀 없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직장에 소속되어 있어서 근무를 해서 상사로부터 오도가 떨어져서 지금 하는 작업은 아니거든요. 그럼 왜 이걸 하고 있냐?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일종의 놀이인 거죠. 놀이인데 우리 삶에 도전하고 연습하는 요 모습의 놀이 형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드는 어떤 영상물들의 퀄리티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제가 어떤 취미 형태로 제작을 하고 만드는 거니까 거기서 좀 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영상에 대한 퀄리티가 없더라도 이렇게 막 좀 빨간색으로 막 낙서하듯이 이렇게 썼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니까 좀 별로 안 좋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도전의 형식으로 놀이의 모습으로 영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연습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삶에 있어서 제가 동영상 제작하는 거에 있어서 연습하는 모습으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을 좀 놀이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놀이 치료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의 회복의 균형을 잡는 데 많은, 특히 어른들한테 있어서 균형을 잡는 데 많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 단순하게 놀이를 한다고 해서 시간 낭비를 하네, 시간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분들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제 회식 자리라든가 술자리 참여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제 그것도 일종의 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 그것도 삶의 충전을 얻는다면 그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돈, 요거에만 너무 치중을 하게 되는데, 일과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기 위해서는 뭔가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습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뭔가 소비를 하는 거거든요. 소비를 한다는 건 우리의 체력이든 정신적 활동이든 뭔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돈이나 일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일 쓰면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핸드폰이 있어요. 하루 동안 통화하고 유튜브 보고 페이스북 하고 막 열심히 쓰면 집에 가면은 이렇게 충전기에 콱 꽂으시잖아요. 충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놀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이렇게 한 부분이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삶을 충전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놀이에 대해서 조금 그동안 필요 없는 거, 쓸데기 없는 거라는 관점을 가지고 계셨다면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고, 놀이가 우리 삶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관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놀이가 어떻게 발달해 왔냐라고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21년에 헬무드가 이제 아동 분석 기법에 대해서라는 논문을 출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놀이 치료가 이제 학문적으로 태동이 됐고요. 이제 멜라인 클라인이 아동 정신 분석이라는 논문을 제출하면서 이제 그동안 성인들로만 대상으로 여겼던 정신분석이 아동에까지 확장이 돼요. 확장이 되면서 이제 안나 프로이드도 참여하게 되고, 많은 학자들이 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 기법들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41년부터 45년 동안 이제 안나 프로이드와 클라인의 어떤 논쟁이 막 벌쳐집니다. 그 클라인이 가지고 있던 이론적 배경, 자신의 성립한 이론과 이 프로이트가 이루었던 이론, 이제 클라인 같은 경우는 나는 프로이트의 이론을 더 확장하고 발전시킨 거다라는 관점을 가졌는데, 안나 프로이트는 아니다, 당신은 너무 같다, 뭐 이런 논쟁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로엔펄드의 이제 세계기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아이들의 모래놀이를 보다 보니까 아이들의 세계를 만드는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것에서 이제 1929년에, 그 다음에 1946년에 이 로엔펄드의 세계기법이 소개가 되고요. 이 로엔펄드의 세계기법과 융의 제자이신, 갑자기 성함이 생각 안 나네요. 그러니까 융심리학과 결합이 돼서 이제 모래놀이 치료 기법이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1958년, 1971년 위니캇이 소아 청소년과에서 정신분석 갖가지와 놀이와 현실이라는 두 권의 책을 출판하면서 이제 놀이 치료의 하나의 핵이 되시게 되죠. 그다음 미국으로 넘어온 기법이 이제 아동과 심리치료라는 기법으로 1942년에 발표가 되고요. 1964년에 딥스 자아를 찾아서라는 책이 출판이 됩니다. 그래서 아동중심 놀이치료가 출발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지금 치료 기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것은 이제 정신분석적
관점에서만 본 놀이치료 역사고요. 이제 또 여러 가지 기법들도 계속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놀이치료가 어떻게 발달하고 있느냐라고 해서 이제 융합파 놀이치료, 에서는 이제 어떤 상징성을 되게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만지고 있는 환상을 다시 재현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자아, 셀프를 완성해 간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이 아동들이 놀이라는 거는 테메노스라고 부르고 외부 세계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이다. 외부 세계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의 환상 세계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험적 놀이치료 기법에서는 매우 은유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인형이라든가 동물 피규어라든가 뭐 환경적 상징 등 뭐 암시를 의미하는 것들을 주제로 은유적인 가사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뭐 손 인형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이 자신이 경험을 전달하고 어떤 고통스러운 경험이라든가 감정 등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자신의 놀이를 통해서 은유적으로 창조해 나간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러파 놀이치료에서는 아들러 상담 기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4단계의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아동과 상담 놀이치료사가 평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동의 생활 양식을 탐색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생활 양식을 아동이 통찰할 수 있게끔 하고요. 네 번째 단계에서는 재정립과 재교육을 통해서 아동이 새롭고 긍정적인 행동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인지행동 놀이치료에서는 그 인지치료 기법과 행동치료 기법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때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게 체계적 동감화, 정적 강화 형성, 자극융합법과 소급 등을 사용하게 되고, 뭐 타임아웃 기법 등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가족 놀이치료에서는 이제 가족 치료하고 놀이치료의 어떤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면 항상 가족을 다룬다라는 부분입니다. 가족 치료에서는 가족 구성원이 전체 상담 장면에 오고요. 놀이치료에서는 아동을 놀이치료하고 나서 10분의 부모 상담, 15분의 부모 상담 과정이 있는데요. 항상 가족이 이제 참여한다라는 이 공통된 점을 가지고 이 두 모델을 이제 통합하는 과정에서 나온 기법입니다. 그래서 양육자하고 아동이 함께 하려는 것을 연합놀이를 통해서 시도하고, 그 다음에 양육자가 놀이실로 데려와서 아동이 선택하는 놀이를 할 수 있게끔 치료자와 함께 참여하는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가족놀이치료 기법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놀이치료 학문을 하나 좀 통합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칼 로저스의 이름입니다. 아동 중심 놀이치료에서 사용되고 있는 놀이치료사가 가져야 될 자세, 철학, 칼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상담 기법에서 공감성 일치성을 바탕으로 제가 좋아하는 위니카트 이론에서의 중간 대상이라는 안아줌, 그 다음에 이제 아동 발달학적 관점들을 조금 학문적으로 정립을 해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상담을 공부하면서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항상 느껴왔던 거는,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렇게 어떡하라고 라는 의문들을 항상 품게 되거든요. 그걸 어떡하라고 한 3년 정도 공부하면 한 3년 벌써 이제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개인적 감은 얻긴 했는데, 항상 이론들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모호한 것들이 많아요. 또 심리학이라는 게 사람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고,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어떤 그 추상, 그러니까 가상, 그러니까 생각, 사람들은 이렇게 경험할 것이라는 어떤 가상적인 것을 이론으로 정립한 거다 보니까 답답할 때가 좀 많아요. 아마 이 놀이심리사 상담 과정 공부하시는 여러분도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건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세라든가 심리학 이론만 가지고는 어떤 학문적으로 좀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테크닉적인 방법으로 밀턴 에릭슨 기법에 그 현대 최면 치료 기법을 좀 적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적 의사소통 방법의 어떤 스킬적인 부분들과 어떤 상담자로서 가져야 될 철학적 자세를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아동을 이해하게 한 아동의 발달 심리학과 어떤 놀이에 나타나는 형사학적 개념인 중간 대상, 중간 현상 등을 공부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놀이치료 이론을 정립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좀 더 개인적으로 많은 공부가 필요하지만 계속 계속 발전시켜서 나중에 책으로 제가 정립한 놀이치료 기법을 소개하고자 하는 게 제 개인적 꿈입니다. 네,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도 한 권씩 책을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놀이치료 역사에 대해서 마무리하고요. 만약에 이제 요거 강의를 들으시다가 뭐 궁금하신 점이라든가 의문되는 점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 지금 네이버 카페에 이 놀이심리상담사 과정 자료들을 올려놓은, 그리고 이제 수강생들과 소통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쌍둥이 파파의 부모교육 공간이라는 카페명이 되어 있는데요. 네이버 카페입니다. 카페.네이버.com 영문자 2om 숫자 81 이렇게 들어오시면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 오셔가지고 이제 질의응답 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냥 카페 회원가입하면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궁금한 점 문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 번째 강의 놀이치료 역사, 놀이치료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